아카데미상만 2번을 받을 정도로 그 누구보다도 찬란한 전성기를 보냈던 배우 케빈 스페이시. 하지만 한순간에 희대의 스캔들의 주인공이 되어 모든 영화계에서 퇴출되어 버렸죠. 그런 그가 오랜 잠적 끝에 한 인터뷰에서 7년 만에 모습을 드러냈는데, 여기서 진행자는 그에게 이런 질문을 묻습니다. Where do you live now? 어디서 지내고 있냐는 질문에 갑자기 오열을 하기 시작합니다. 최근에 집마저 경매로 빼앗겼다며 전 재산을 날렸다고 하죠. Really? How much money do you have? None. 이렇듯 전 재산까지 다 잃게 된 왕년의 대스타. 과연 그에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사실 케빈의 전성기는 그 누구보다도 찬란했습니다. 그 시작은 영화사의 길이 남은 최고의 반전 영화 유주얼 서스펙트였죠. 여기서 그는 관객들에게 평생 잊지 못할 최고의 마지막 10분을 선사하며 그야말로 입이 떡 벌어지는 충격 반전을 선보였습니다. 패러디가 범람할 정도로 어마어마한 인기를 끌었던지라 이 영화를 보지 못한 사람들조차도 절뚝거리는 걸음으로 걷다가 점점 더 의기양양하게 걷기 시작하는 이 연출만큼은 어딘가에서 본 것 같다는 사람이 많을 정도이죠. 이 영화의 센세이셔널한 성공 으로 인해 이후 90년대는 식스센스, 파이트 클럽, 디 아더스 등 반전 영화 붐이 본격적으로 일기 시작했습니다. 케빈 스페이시는 유주얼 서스펙트로 인해 아카데미 나무조연상을 거머쥐었죠. 이때 그의 나이는 37. 영화계에서의 긴 무명 시절을 한 방에 깨게 해준 고마운 영화였습니다. 울 것 같은 케빈은 이후 40의 나이에 본격적인 전성기를 열어젖힙니다. 특히 19금 영화임에도 무려 아카데미 5관왕을 휩쓸었던 그 영화 아메리칸 뷰티의 주연으로 이제 완전한 스타덤에 오르게 되죠. 무기력한 중년의 가장을 연기해 많은 이들을 몰입시켰습니다. 벌이는 변변치 않은 데다가 아내는 불륜을 저지르고 딸은 아빠가 죽었으면 좋겠다는 막말까지 하며 가출을 하는 등 그야말로 기댈 것 하나 없는 공허한 인생에서 행복이란 무엇인지를 찾아보려 고군분투하는 역할이었죠. 그러다가 불법 약물에 손을 댄다거나 딸 친구와 사랑에 빠지는 등 온갖 일탈에 빠져드는 심오한 내용이었습니다. 케빈 스페이시는 이 영화로 인해 아카데미 나무주연상을 수상하게 되었고, 이로써 케빈은 로버트 드니로, 덴젤 워싱턴 등과 더불어 아카데미상을 2번 이상 받아본 배우로 역사의 이름을 남겼습니다. 그런데 이제 막 전성기를 열어젖힌 케빈에 대해 대중들은 의외의 충격적인 소식을 접하게 되는데, 바로 그 유명한 새벽 4시의 공원 사건입니다. 사건의 시작은 케빈이 새벽 4시에 갑자기 피를 흘리며 한 경찰서를 찾아오며 시작됐습니다. 공원에서 개를 산책시키다가 강도를 만났다며 신고를 해왔는데 핸드폰까지 가져갔다며 부디 범인을 잡아달라고 요청했죠. 그런데 불과 몇 시간 후 케빈은 다시 경찰서를 찾아오더니만 진술을 번복합니다. 사실은 강도를 만난 게 아니라 공원에서 개를 산책시키던 중 한 남자가 말을 걸어왔는데, 이 남자는 엄마에게 급한 전화를 해야 한다며 핸드폰을 쓰게 해달라고 부탁하더니만 케빈의 핸드폰을 빌려주자마자 그대로 폰을 들고는 전속력으로 도망갔다는 것입니다. 케빈은 이 남자를 급히 쫓아가다가 넘어지는 바람에 피를 흘리게 된 것이라며 자신은 강도를 당한 게 아니라 절도를 당한 것뿐이니 핸드폰은 그냥 잃어버린 셈 치자며 굳이 남자를 잡을 필요 없다고 신고 철회를 했습니다. 이 소식이 알려지자 대중들은 그의 행동에 의아해했죠. 핸드폰을 찾는 걸 포기하면서까지 굳이 신고를 철회했다는 점도 이상했지만, 애초에 새벽 4시라는 시각에 반려견을 산책시키러 공원에 갔다는 것이 무언가 의심쩍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더욱 수상함을 더했던 건 케빈이 갔었던 그 공원이 동성애자들의 은밀한 만남 장소로서 유명한 곳이라는 것이죠. 이 당시 케빈은 그렇게나 인기가 있었음에도 여자와의 스캔들 한 번 없다는 게 이상하다며 게이라는 소문이 무성하던 시기였습니다. 그런 와중에 게이들의 핫플레이스로 유명한 곳을 새벽 4시에 갔다는 점은 당연히 의혹의 눈초리를 살 수밖에 없었죠. 핸드폰을 갖고 도망간 남자를 굳이 잡지 말라고 부탁했다는 이유도 혹시라도 이 남자가 경찰에 의해 잡혀오게 됐다가 자신과 그렇고 그런 만남을 하려던 게 탄로나기 때문이 아니었겠느냐는 그럴싸한 추측도 잇따랐습니다. 워낙 미스터리했던 사건이었는지라 케빈 스페이시가 게이다라는 의혹은 이 사건 이후 점점 더 커졌고, 결국에는 여러 TV 프로에서 농담의 소재가 되기까지 했습니다. 일례로 미국의 풍자 애니메이션 패밀리 가이에서는 벌거벗은 남자가 뛰어다니며 이런 말을 하는 장면도 나왔죠. Help! I've escaped from Kevin Spacey's basement! Help me! 심지어 이 만화는 그 유명한 유주얼 서스펙트의 반전을 이런 식으로 패러디하기도 했습니다. He was gay the whole time!
이렇게 방송에서마저 그가 게이라는 소문이 점점 더 퍼져나가던 시기, 케빈은 또 한 번의 사건을 터뜨리며 다시 한번 화제의 중심이 됩니다. 사건의 장소는 크로아티아의 한 휴양지. 영화제 참석차 이곳을 방문했던 케빈은 현지 클럽에서 신나게 파티를 즐겼습니다. 그런데 이날 새벽에 찍힌 사진들이 언론에 유출되며 케빈은 큰 구설수에 오르게 됩니다. 바로 엉덩이를 깐 남성이 케빈의 무릎 위에 들어 누워있던 사진이었죠. 보통 웬만한 남자라면 남자가 엉덩이를 들이밀며 다가오면 질색팔색할 법도 했건만 케빈은 당황한 기색 없이 주변 사람들과 즐거운 듯 웃으며 장단을 맞춰줬습니다. 심지어는 엉덩이를 몇 차례 철썩철썩 때리며 오히려 흥을 더 돋구기까지 했죠. 이런 모습을 본 대중들은 그가 남자를 좋아한다는 루머를 점점 더 기정사실화했습니다. 엉덩남이 홀랑 벗어 제낀 것처럼 저도 다 벗고 자버리고 싶을 만큼 요즘 열대야가 심해지는데요. 이런 저를 구원해준 한여름밤의 필수템 냉감 패드를 소개합니다. 냉감 패드는 시원한 소재로 만들어진 여름용 침대 매트인데요. 검색 통계만 봐도 여름이 가까워지며 검색량이 확 오르고 있는 핫한 아이템입니다. 누니의 냉감 패드는 최근 후기만 보더라도 별 5개가 대부분이며 대나무 돗자리에 누워있는 느낌이라 완전 시원하다. 안방용으로 샀는데 애들도 누워보더니 사달라고 해서 재구매했다. 캠핑 갈 때도 챙겨갔다 등 실사용자들이 만족해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걸 보시면 아시겠지만 연기가 그냥 빠져나갈 정도로 통풍력이 어마어마해서 땀으로 끈적끈적해지는 걸 싫어하시는 분들은 특히 더 만족할 겁니다. 누니의 냉감 패드는 냉감도를 공식적으로 테스트하는 공식 지수에서 대다수의 타 브랜드보다 높은 0.4라는 수치를 입증했는데요. 이 공식 지수가 0.4 이상이 돼야 냉감 패드는 확실한 시원함을 느낄 수 있다고 합니다. 게다가 냉감 메모리 폼 바디 필로우까지도 함께 사용하면 그야말로 한여름밤의 극락을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보통 침구류는 몸에 닿는 물건이기 때문에 뭐니 해도 안전이 가장 중요한데요. 36개월 이하 영유아가 사용해도 안전하다는 KC 인증까지 받았습니다. 누니에는 제조사 직판 특가인데다가 품질에 자신이 있기에 불만족 시 무조건 100% 무상 환불을 해드린다고 합니다. 무더운 한국의 여름, 대나무 돗자리 같은 시원한 냉감 패드에서 유튜브나 뒹굴뒹굴 보다가 편안한 꿀잠 주무시고 싶으신 분들은 고정 댓글에 구매 링크 확인해보세요. 케빈은 그가 동성애자라는 소문에 대해 전혀 대응하지 않았고 그러던 와중 그의 나이는 금세 50대에 접어들었습니다. 50대를 주연으로 한 영화 자체가 많지 않다 보니 그의 커리어는 이 시기부터 하락기를 맞이할 수밖에 없었죠. 애초에 무명 시절을 벗어났던 것도 거의 40대가 다 된 시점이었는지라 생각보다 빠르게 찾아온 하락기였습니다. 주연보다는 조연을 맡는 영화가 대다수가 됐는데 그나마 슈퍼맨 리턴즈에서는 악역을 맡아 슈퍼맨을 맨손으로 뚝 패는 인상적인 모습을 보여주긴 했지만 해가 거듭할수록 스크린 타임은 점점 더 줄어들어 이제 케빈 스페이시를 주연으로 내거는 시대는 저물었다는 의견이 많았죠. 전성기 시절의 영화 세븐 속 속내를 모르겠는 소름 끼치는 범죄자라든지 아메리칸 뷰티에서의 당장이라도 바스라질 듯 위태위태한 주인공 연기를 기억하는 팬들의 입장에서 우스꽝스러운 코믹물에나 짧은 스크린 타임으로 출연하고 얼굴 한 번 안 나온 채 AI 캐릭터의 목소리로만 출연하는 게 아쉬울 수밖에 없었죠. I'm here to keep you safe, Sam. I want to help you. 그리고 어느덧 그의 나이는 50대 중반. 모두가 전성기는 끝났다던 이 시기에 케빈은 의외의 행보를 벌이며 생각지도 못한 커리어의 전환을 맞이합니다. 바로 미국 대통령에 거쳐 백악관에 입성한 것이죠. 하우스 오브 카드라는 드라마에서 온갖 더러운 짓을 마다하지 않는 미국 대통령을 연기하며 제2의 전성기를 맞이합니다. 이 드라마가 당시 어마어마한 충격이었던 게 드라마 속 그가 맡은 캐릭터는 갑자기 중요한 순간에 연기를 하다 말고 시청자를 바라보며 말을 거는 일명 제4의 벽객이라는 방식이 사용됐습니다. 이 주인공은 가장 친한 친구에게만 속마음을 털어놓듯 시청자들을 친구라고 가정하고 당시 상황들의 진짜 속마음을 몰래 털어놓으며 극을 진행하죠. 잘못 활용하면 드라마 몰입만 깨는 악수가 될 수도 있는 연출법이지만 케빈은 드라마 속과 화면 밖의 시청자 사이를 오가는 명연기를 펼치며 그가 연기한 프랭크 언더우드라는 캐릭터가 얼마나 겉과 속이 다른 인물인지를 시청자들에게 강렬하게 각인되는 방식으로 전달했습니다. 이 드라마가 얼마나 인기 있었는지를 알려면 딱 이 한마디로 요약이 가능합니다. 바로 이 드라마 하나로 인해 오늘날의 넷플릭스가 탄생됐다라는 것인데요. 오죽하면 넷플릭스의 인트로로 유명한 이 소리도 바로 드라마 속 책상을 두드리는 효과음을 따서 만든 것이죠. 지금의 명실공히 전세계 1위의 넷플릭스이지만 넷플릭스는 하우스 오브 카드의 방영 전까지만 해도 망해가고 있었습니다. 넷플릭스에게 영화나 드라마를 납품하던 회사들이 갑자기 가격을 확 올리면서 계속 적자에만 허덕이게 돼 미래가 안 보이던 상황이었죠. 이때까지만 해도 넷플릭스는 자체 제작을 한다는 개념이 없어서 그저 기존 영화들의 판권을 사들여서 방영만 해주던 시스템이었습니다. 이러다 보니 납품을 해주던 쪽에서 가격을 확 올려버리면 그저 만들어져 있는 영화를 틀어주기만 하던 넷플릭스로서는 버틸 재간이 없었죠.
없었죠. 이를 타개하고자 마지막 발악으로 넷플릭스는 남은 회사 돈을 탈탈 털어 자체적으로 드라마를 제작해 보기로 하는데 이것이 바로 하우스 오브 카드였습니다. 이 드라마가 실패했다면 넷플릭스는 역사 속으로 사라졌을지도 모르죠. 이 드라마는 전례 없는 인기를 끌며 넷플릭스의 가입자 수는 순식간에 수직 상승을 하게 됩니다. 어마어마한 수익을 벌어들인 이 드라마로 자체 제작에 자신감을 얻은 넷플릭스는 이후 기묘한 이야기, 퀸스 갬빗, 오징어 게임 등 수많은 오리지널 시리즈들을 흥행시키며 오늘날의 글로벌 1위 OTT로 거듭나게 된 것이죠. 넷플릭스뿐만 아니라 케빈 역시도 하우스 오브 카드로 인해 엄청난 득을 보게 됩니다. 골든글로브 나무주연상까지 수상했고 그가 연기한 프랭크 언더우드라는 캐릭터는 여러 매체에서 패러디될 정도로 상징적인 캐릭터가 되었죠. 심지어 한 시상식 때는 케빈이 직접 이 캐릭터를 셀프 패러디하기도 했는데 프랭크 언더우드로서 수상 발표자로 등장해 카메라를 통해 시청자들에게 말을 거는 특유의 제4의 벽 깨기를 여기서도 선보였습니다. Ladies and gentlemen, the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It's an honor to meet you, sir. Here's the envelope. I want to get the hell out of here before Bette Midler thanks anyone else. 케빈의 셀프 패러디는 아카데미 시상식에서도 이어졌습니다. 객석에 있던 그가 카메라를 가만히 응시하자 제4의 벽 깨기를 기대한 사람들의 환호가 터져나왔죠. Look at that parade of blabbering buffoons. They couldn't host a child's birthday party. 심지어 당시 미국의 대통령이던 오바마까지도 만우절을 맞아 프랭크 언더우드를 언급했습니다. Hello, everybody. Frank Underwood. Frank learned it from me. 이렇듯 케빈이 연기한 프랭크 언더우드는 하나의 문화현상이 될 정도로 어마어마한 인기를 끌었죠. 그런데 하우스 오브 카드가 무려 시즌5까지 이어지며 최고의 인기를 구가하던 이 시기 케빈에 대한 한 충격적인 폭로가 터져나오며 그의 이름은 온갖 뉴스를 도배하게 됩니다. 바로 지금까지 30년을 참아왔다며 등장한 한 남자의 케빈의 20대 시절 폭로였죠. 폭로자의 이름은 앤서니 랩. 나름 인지도 있는 배우이자 가수로도 활동하고 있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데뷔 초창기 케빈의 하우스 파티에 참석했다가 케빈이 자신을 침대에서 덮치려고 한 적이 있었다며 당시 거부 의사를 밝혔기 때문에 다행히 케빈의 집에서 나올 순 있었지만 당시의 상황이 너무 무서웠었다는 증언을 했죠. 충격을 받은 그가 집으로 가려고 하자 케빈은 정말 그냥 가는 거야 라고 물으며 아련하게 쳐다봤다고 합니다. 이 폭로가 터진 다음날 케빈은 SNS를 통해 공식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30년 전 일이라 전혀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만약 그의 말이 사실이라면 내가 술에 취해서 실수했던 것일지도 모른다. 그렇다면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는 내용이었죠. 잘못을 인정하는 건지 아닌지 아리송한 입장이었기에 사람들은 혼란에 빠졌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을 가장 혼란에 빠뜨렸던 것 입장문 말미에 있던 한 충격적인 선언이었죠. 케빈은 이 사건을 계기로 내 삶의 모든 걸 솔직하게 밝히고 싶다며 사실은 난 남자와도 관계를 맺어왔다. 난 게이다 라고 갑작스럽게 커밍아웃을 했습니다. 그러자 이 입장문은 엄청난 비난 세례를 받았습니다. 후배 배우를 추행했다는 것에 대해 대국민적인 사과를 하는 글에서 갑작스럽게 커밍아웃을 선언하는 건 과거 자신이 저지른 잘못에 대한 논점을 흐리려는 시도가 아니냐는 것이죠. 이러다 보니 성소수자 커뮤니티조차 오히려 케빈의 커밍아웃을 반겨주기보다는 비판을 하는 이가 많았습니다. 동성애자로 유명한 배우 제커리 퀸토는 케빈이 이런 식으로 커밍아웃한 것에 실망했다. 자신의 혐의를 덮기 위한 계산된 잔꾀이다 라고 맹비난했습니다. 또 다른 게이 배우로 유명한 빌리 아이크너 역시도 케빈 스페이시는 커밍아웃하기에 최악의 타이밍이라는 개념을 새로 만들어냈다며 비꼬았죠. 놀랍게도 앤서니 랩의 폭로는 그저 모든 것의 시작일 뿐이었습니다. 앤서니 랩의 폭로 이후 무려 10명이 넘는 남성들의 제보가 이어지며 하나같이 케빈에 의해 추행을 당했다는 사례들이 이어졌죠. 이 사람들 중에는 동료 배우들은 물론 하우스 오브 카드의 제작진들도 포함됐습니다. 이러자 케빈을 방송계에서 퇴출시켜야 한다는 여론이 들끓었고 앤서니 랩은 폭로에서만 그치지 않으며 아예 케빈을 향해 무려 540억 원에 달하는 손해배상 소송까지 청구했습니다. 사태가 이 정도로 커지자 넷플릭스 측에서는 케빈을 주연임에도 하우스 오브 카드로부터 하차시키는 파격적인 결정을 내렸죠. 이에 다음 시즌에서는 프랭크는 무덤 속에서 죽은 채로만 등장하고 영부인 역할의 로빈 라이트가 주연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열풍의 주역이었던 케빈이 빠지자 하우스 오브 카드는 침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케빈 없이 이어진 다음 시즌은 역대 최저 시청률을 기록했고 드라마는 갈 길을 잃은 채 결국 이 시즌을 끝으로 종영되고 말았죠. 케빈의 퇴출은 영화계에서까지도 이어졌습니다. 그가 중요한 역할을 맡은 올더 머니라는 영화는 당시 이미 모든 촬영을 끝마쳐 예고편까지
사실까지 공개된 시점이었음에도 케빈의 출연 분량을 전부 도려내고 급하게 다른 배우로 재촬영했죠. 대타로 출연한 크리스토퍼 플러머라는 배우는 단 9일 만에 허겁지겁 재촬영을 했는데 88세의 나이에 이 영화로 인해 인생 연기를 펼쳤다는 극찬과 함께 아카데미 나무조연상 후보에까지 오르게 됩니다. 케빈이 잘린 덕분에 뜻하지 않은 나이에 빛을 보게 된 셈이죠. 반면 케빈은 수상을 받기로 예정되어 있던 에미상 공로상마저 취소당하며 이제 완전히 역사 속에서 지워지는 취급을 받았습니다. 사람들은 이 모든 것이 인과응보라며 케빈을 조롱하고 통쾌했죠. 그런데 이로부터 몇 년이 지난 시점에 이 모든 사태에 대해 엄청난 반전이 벌어지고 말았으니 바로 케빈이 10건에 달하는 모든 재판에서 전부 무죄 판결을 받은 것입니다. 그중 가장 큰 반전이었던 건 앤서니 랩과의 재판이었습니다. 피해자라고 주장하던 앤서니 랩의 증언이 재판이 진행될수록 사실과 다르다는 점이 하나둘씩 드러나기 시작했죠. 앤서니 랩의 사건 당일 증언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케빈의 하우스 파티에 참석했던 그는 어느 순간 지루함을 느껴 혼자 케빈의 침실로 들어가 TV를 보았는데 얼마 후 만취한 케빈이 방으로 들어오더니 방문을 가로막아 나가지 못하게 한 뒤 자신을 느닷없이 공주님 안기 동작으로 들어올린 후에 침대 위에 내려놓고는 올라타려 했다는 것입니다. 이후 앤서니가 거부 의사를 밝히자 케빈의 수상한 행동은 멈췄지만 앤서니는 이 일이 평생의 트라우마가 되었다며 540억 원에 달하는 배상을 요구했죠. 그런데 앤서니의 이 진술에는 이상한 부분이 많았습니다. 일단 이 시절 케빈은 무명 배우였던 시기인지라 좁디 좁은 일체형 원룸에 살던 시기였습니다. 당연히 다른 장소로부터 고립되어 있는 방이라든지 방문이라는 개념이 따로 없었죠. 그러니 앤서니가 파티 도중 혼자 방으로 들어가 TV를 보고 있었으며 케빈이 그 방으로 들어와 방문을 가로막았다는 묘사부터가 사실일 수가 없었습니다. 게다가 이 시기 케빈은 집이 좁다 보니 사람들을 집으로 초대해 파티를 벌이지도 않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앤서니의 진술 중에 굉장히 구체적이었던 공주님 안기 발언, 이는 사실 케빈이 한 것이 아니라 앤서니가 출연했던 연극에서 다른 배우가 그에게 연극 도중 행했던 동작이었습니다. 앤서니는 공연을 하며 이 공주님 안기를 일주일에 무려 8번씩 당해야 했는데 이 연극의 상대역이 케빈과 비슷한 이미지의 배우이다 보니 앤서니의 기억이 왜곡됐다거나 혹은 케빈을 의도적으로 매도하기 위해 이때의 기억을 갖다 붙인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죠. 그리고 이 의혹은 한 가지 충격적인 증거가 드러나며 더욱더 앤서니에게 불리해집니다. 바로 재판 과정에서 드러난 앤서니가 언론사 기자와 주고받았던 문자였죠. 이 문자에선 앤서니가 한 언론사 기자와 입을 맞춰 케빈에게 성추행범이라는 이미지를 씌우려는 정황이 있었습니다. 이 문자 내용을 보면 앤서니 스스로도 사실과 다르거나 기억이 흐릿하다는 걸 알고 있었지만 어떻게든 케빈이 자신을 강제로 범하려던 것처럼 만들기 위해 기자와 입을 맞춰가고 있었죠. 게다가 또 하나 충격적이었던 사실은 알고 보니 앤서니와 이 언론사 기자는 무려 20년 지기 친구였다는 것입니다. 이러다 보니 잘나가는 연예인으로부터 540억 원이라는 거금을 뜯어내기 위해 친구 2명이 뭉쳐서 작당 모의를 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되도됐죠. 결국 오랜 기간에 걸친 재판은 2022년 10월 케빈이 배심원단에 의해 만장일치 무죄 판결을 받으며 종결되었습니다. 판결 직후 케빈은 법정에서 흐느끼며 눈물을 흘렸고 그의 변호사는 진실을 알아봐준 것에 감사하다며 소감을 전했죠. 이렇게 무죄 판결을 받아내자 케빈을 향한 여론도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남은 재판들이 남아있긴 했지만 가장 큰 건에 대해 무죄 판결을 받은 이상 이제 영화계 복귀도 시간 문제이지 않겠냐는 긍정적인 반응이 잇따랐죠. 그런데 케빈의 이후 재판 과정을 둘러싸고 생각지도 못한 충격적인 의혹이 생기게 되는데 바로 고소인들의 갑작스러운 사망 사건입니다. 케빈의 재판 상대인 사람들 중에 무려 3명이나 소송 도중 의문의 사망을 하고 말았죠. 한 명도 아니고 3명이나 소송 도중에 죽어버렸다는 것이 우연이라기엔 너무 수상하지 않냐는 것이었습니다. 케빈이 몰래 사람을 써서 이들을 제거해버린 것 아니냐는 흉흉한 소문이 돌았죠. 그러나 실상을 조사해본 결과 이는 결국 음모론에 가까웠습니다. 먼저 죽은 3명의 재판 상대 중 1명은 암으로 사망했는데 케빈을 고소하기 전부터 오랜 세월 암투병을 해왔던 인물이었는지라 이 사람이 암으로 죽은 건 케빈과는 무관할 수밖에 없었죠. 그리고 또 1명의 재판 상대였던 남자는 케빈을 고소하기 이전부터 이혼에 의한 스트레스로 인해 오랜 세월 우울증과 알코올 중독증을 앓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이 죽음이 그나마 음모론에 가장 가까웠다고 할 수 있었지만 다음 사례를 보면 이 역시도 케빈과는 무관해 보일 가능성이 더 높아지죠. 케빈의 재판 상대 3명 중 마지막 사망자는 여성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교통사고로 사망했죠. 그러나 이 여성은 애초에 케빈 입장에서 전혀 죽일 이유가 없던 사람이었습니다. 다른 재판 상대들과는 달리 이 여성은 오히려 케빈이 피해자 입장에서 고소를 했던 여성이었죠. 자신을 수년간 스토킹해온 여자라며 말이죠. 이 여성은 케빈에게 수십 차례의 협박 편지, 암살 예고, 폭탄 위협 등 온갖 극단적인 집착을 보였고 이로 인해 징역 4년형을
한 적도 있었습니다. 이 여성과의 재판은 오히려 케빈이 피해자의 입장이었던 재판이었기 때문에 그가 재판에서 이기기 위해 이 여성을 죽였을 거라는 건 앞뒤가 맞지 않는 추측이었죠. 이렇듯 꽤 오랜 세월 인터넷을 자극했던 음모론은 앞선 내막들이 밝혀진 이후에는 결국에는 시들해지며 케빈에 대한 여론은 다시 조금씩 좋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케빈은 2023년 남은 9건의 재판에 대해서도 모두 무죄 판결을 받았죠. 이번에도 고소인들의 허위 주장이 드러났습니다. 일례로 케빈의 운전기사로 일했던 한 남성은 가수 엘튼 존의 자선 파티로 가는 차 안에서 케빈에게 추행당했다는 주장을 펼쳤지만 이에 대해 케빈도 아닌 엘튼 존 본인이 직접 나서서 케빈 스페이시는 그 시기에 우리 파티에 온 적도 없다며 케빈을 대신해 허위 주장을 반박해줬죠. 게다가 케빈을 고소한 남성들 중 대다수가 알고 보니 케빈과 합의하에 관계를 맺었음에도 마치 일방적으로 당한 것처럼 꾸며내어 돈을 타내려는 정황이 발각됐습니다. 일례로 한 남성은 케빈과의 관계를 가진 후에도 케빈과 몇 달간 문자 등을 주고받으며 호의적인 연락을 유지했는데 이는 그가 억지로 당했다는 주장과는 상충되는 정황이었죠. 또 한 남성은 관계 이후에도 케빈이 써준 친필 편지라든지 함께 찍은 사진들을 주변 애들에게 자랑까지 했다는 정황이 드러나 그가 억지로 당했다고 보기에는 앞뒤가 맞지 않았습니다. 또 한 피해자는 케빈에게 아예 대놓고 합의금을 주면 고소를 취하하겠다는 협박성 이메일을 보낸 정황이 발각됐죠. 케빈이 9건의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 판결을 받은 날은 공교롭게도 케빈의 64번째 생일이었습니다. 배심원단의 최종 판결을 들은 케빈은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쥐고 온몸을 부르르 떨며 눈물을 터뜨렸죠. 무죄 판결 이후 가장 먼저 그를 복귀시켜준 건 이탈리아 영화계였습니다. 그를 초청해 영화계 평생 공로상을 수여해주며 기립박수를 쳐줬죠. 케빈은 수상소감 중 감정이 복받친 표정으로 나를 이 자리에 불러준 용기에 감사드린다며 끝까지 나를 믿어준 사람 덕분에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었다는 소감을 전했습니다. 비록 무죄 판결을 받긴 했지만 케빈은 많은 것을 잃었습니다. 제2의 전성기가 한창이던 시기에 집에서만 칩거하고 지내며 무려 7년간의 커리어를 잃었으며 여러 작품에서의 갑작스러운 하차로 인해 천문학적인 위약금도 물어야 했죠. 게다가 연달아 이어진 여러 소송의 변호사 비용을 대느라 남은 재산까지 압류되기에 이르렀습니다. 케빈은 이제 65의 나이에 다시 새 출발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무죄 판결 이후 영화계로부터 다시 러브콜이 들어오기 시작해 올해 1780이라는 미국 독립전쟁을 배경으로 한 영화와 스릴러 영화인 더 어웨이크닝이라는 영화에서 출연할 예정입니다.